노란 벽지, 그리고 여성연대. 대선이 다가오는 요즘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어필하고 국민들은 이를 토대로 누구를 뽑아야 할지 한창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대선이 제가 투표권을 가진 이후로 맞이하는 첫 대선이라 몹시 설렜는데요. 요즘은 걱정이 더 앞섭니다. 현재까지 원내 정당에서 선출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힘의 윤석열, 국민의당의 안철수, 정의당의 심상정입니다. 그중 한국의 여야를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자 대결 시 11월 중순을 기준으로 각각 32.8%, 52.7%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악을 뽑는다는 선거에서 저는 누가 차악인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와 더불어 많은 이들에게 다사다난한 해였는데요. 올 한 해 정치권은 여성을 짓밟으며 페미니즘 혐오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당대표가 되기 위해 안티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인 살인사건과 다름없을 뿐 여성 혐오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이은 스토킹 살인과 데이트 폭력 살인에도 살인 자체에 집중해야 하지 여성 혐오와는 관계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성폭력 무고죄 신설 공약을 주장하고 페미니즘이 저출생의 원인이라며 출산의 짐을 여성에게만 떠넘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SNS의 남쪽 커뮤니티에서 과격한 페미니즘을 멈추라고 말하는 혐오자의 발언을 공유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 할당제 폐지, 남성 혐오 사냥 등 그들의 도를 넘어선 여성 혐오는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성의 이름을 지우겠다는 그들의 이유는 하나같이 같습니다. 이전과 달리 충분히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그렇기에 여성을 위한다는 것은 여성 우월적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가 아직이라고 하는데 기득권이 이미 평등하다라고 하면 벌써 차별이 사라진 것일까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이 나서서 지우는 행태 그 자체가 차별의 증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공약 신설, 과격한 페미니즘을 멈추자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면 온 나라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에서 페미니즘은 여전히 정신병이고 이를 치료하겠다는 목적으로 여성은 발언권을 제한받고 사상검열을 받았습니다. 샬롯 퍼킨스 길먼의 소설 노란 벽지 속 주인공 또한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있는데요. 노란 벽지는 한 부부가 교회 저택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성은 의사인 남편에게 산후 우울증과 히스테리 증상을 진단받습니다. 남편은 여성의 지적인 활동을 제한하고 절대적 안정만을 강요하며 휴식치료요법을 사용합니다. 들쓰기, 공상하기 등 여성이 평소 즐기는 행동은 모두 금기시됩니다. 넓은 저택에서 여성은 노란 벽지가 붙어있는 방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남성은 자신의 동생을 이용해 아내를 감시하기도 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아내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며 아내를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여성은 남편의 감시와 가스라이팅에도 불구하고 몰래 글쓰기와 공상을 하는데 그에게 이 벽지는 기폭제로 작용합니다. 그는 벽지를 관찰하며 겉벽지는 창살, 벽지의 안쪽에는 어떤 여성이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벽지 속 여성은 낮에는 잠잠하지만 밤에는 마구 기어다니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벽지에 관한 공상은 끊이지 않고 주인공은 자신과 벽지 속의 여성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끝내 벽지 속의 여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벽지를 마구 떼어냅니다. 그런 모습에 남편은 충격으로 쓰러지는데
여성은 쓰러진 남편을 넘어서며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여성의 행동은 타인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이는 그의 참된 모습이며 여성연대를 실천하고 가부장제를 전복하는 걸음을 내딛는 장면입니다. 이 소설은 19세기 말에 쓰였지만 이상하게도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들을 다루고 있는 듯합니다. 산후 우울증에 걸린 아내와 휴식만을 강요하는 의사, 그리고 아내의 객관적인 상태를 무시하고 강압적인 남편, 벽지 속에 기어다니는 여성들은 사회적 규범에 의한 희생과 그들에 대한 저항을 모두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인공의 도움으로 함께 자유가 됐지만 현실은 묵묵지 않은데요. 남성 중심의 의학은 물론 사회에서 여성연대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남성 정치인들의 싸움에는 여야 갈등, 기업 내 남성 간부들의 다툼은 부장과 차장의 갈등 등으로 부르면서 여성 간의 갈등이 있을 때면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배경 등을 모두 삭제하고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여적의 프레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여성연대인 여대라는 공간은 남학생들에게 쉽게 침입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제대로 된 여성연대의 부재와 이를 공고히 해줄 법안의 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해보면 노란 벽지의 저자 샬롯 퍼킨스 길먼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는 19세기 페미니즘 문학의 선구자였고 작품에서 여성연대와 그토록 바라왔던 가부장제의 전복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길먼은 실제로 출산 이후 산후우울증을 겪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당시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는 길먼의 지적인 활동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하며 강제로 침대에서 절대적 안정을 취하라고 요구합니다. 그의 휴식 치료는 오히려 길먼의 신경쇠약 증세를 악화시켰습니다. 이 치료법은 권위적인 의사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폭력이었으며 모든 외부적 자극을 박탈한 채 고립시킴으로써 오히려 환자를 정신적 마비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후에 길먼은 당시의 경험이 일종의 정신적 고문에 가까웠다고 밝히며 이를 토대로 노란 벽지를 집필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남편과 이혼하고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사의 말은 너무 쉽게 환자의 삶을 재단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단은 낙인이었기에 환자임을 숨기기 위해 비보험 처리를 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서사의 주도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위험 있는 지식에 의해 도전받을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권위는 높고 단단해서 우리는 객관성이라는 환상에 가려진 지식의 꼬리표를 확인하는 일을 자주 잊곤 합니다. 여성의 몸은 남자와 아이의 중간 단계인 미성숙한 것이라거나 여성의 두뇌는 차갑고 축축해서 공적인 일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간간히 남성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장을 했던 이들은 모두 제도권 내에서 인정받는 과학자, 철학자였습니다. 과학과 의학 지식이 객관적이라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러한 지식이 차별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기 더 쉬워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이 무너질 정도의 고통을 각오하면서도 기꺼이 타인과 연대하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슬픔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성들의 연대가 견고해질수록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여성을 혐오하는 정치인들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 선거까지 3개월가량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연대해야 합니다. 혐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니, 그렇게까지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여성의 화해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하는 수 없이 차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찾을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리디어드 키플링의 정글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늑대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늑대의 힘은 곧
무리에 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